그날 나는 죽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차가운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내 생명을 증명하고 있었다. 삐삐삐. 심장이 뛰고 있다는 신호였지만 내 의식은 그 소리 너머의 세상에 가 있었다. 코에 꽂힌 이물감과 가슴을 누르는 미세한 압박감. 숨은 쉬고 있었으나 내 세상은 소리로만 존재했다. 눈을 감은 채 나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회장님 혈압 안정적입니다. 산소포화도 정상 수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변화는 없으시네. 경과를 더 지켜보죠. 의료진의 나직한 목소리와 사각거리는 의사가운 소리가 멀어졌다. 그들이 나가고 병실에는 오직 기계음과 나의 고요한 분노만이 남았다. 내 이름은 김지영. 대한민국 굴지의 코스메슈티컬 기업 윤진그룹의 회장. 내 인생은 전쟁터였고 잠드는 것보다 깨어있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지금 이 병상에 누워 혼수 상태를 연기하고 있었다. 내 전부를 걸고 지켜온 윤진그룹, 내 인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어째서 이런 선택을 했냐고.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됐다. 나보다 6살 어린 남편 박성호. 윤진그룹의 유능한 마케팅 팀장이었던 그는 내게 폭풍처럼 다가왔다. 야심과 순수를 동시에 품은 눈빛 지친 내 어깨를 말없이 감싸주던 따뜻함. 나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안식을 보았고 맹렬하게 사랑했다. 우리는 세기의 커플이라 불리며 결혼했고 지난 8년간 내 세상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완벽한 것들은 아주 작은 틈으로도 무너져 내리는 법이다. 언제부터였을까?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나를 축하해주면서도 그의 눈은 허공을 맴돌았고 잠자리에서의 스킨십은 점차 온기를 잃고 의무처럼 변해갔다. 그의 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날이 잦아졌다. 처음엔 그의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바쁜 회사 생활에 지친 탓이려니 애써 외면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전 내 위암 초기 진단이 내려졌을 때였다. 의사의 소견을 듣는 내내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주 짧은 이질감. 그것은 슬픔도 충격도 아니었다. 뭐랄까 복잡한 계산을 끝마친 자의 차가운 평온함 같은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감정은 그 어떤 재무제표보다 정직한 법이니까. 그래서 나는 한번 죽어보기로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 속도도 빨랐다. 하지만 나는 퇴원하지 않았다.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의식 불명 상태. 이것이 내가 내린 공식적인 진단이었다. 이 위험한 연극의 공모자는 내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온 이선미 비서와 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의 주치의였던 신 박사 단 2사람뿐이었다. 그렇게 나의 연극이 시작되었다. 눈을 감고 귀를 열자 보이지 않던 진실들이 소름 끼치는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 성호는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다. 아침마다 내 손을 잡고 애틋하게 속삭였고 내 손등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지영아 제발 일어나야지. 내가 있잖아. 당신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절해서 내 심장이 배신감 대신 연민으로 흔들릴 뻔했다. 내가 오해한 걸까? 내 의심이 그 순수했던 사람을 더럽힌 걸까? 바로 그때였다. 끼익! 조심스럽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들려온 것은 성호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더 가볍고 더 높은 또각거림, 하이힐 소리였다. 성호가 당황한 듯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지 말랬잖아. 간호사도 수시로 드나들고 여기저기 눈이 몇 갠데 성호의 목소리에서는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응답한 것은 솜사탕처럼 달콤하지만 가시가 돋친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왜 나도 보고 싶단 말이야 우리 자기. 아직이야 슬슬 지겨워지는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우리 자기라니. 여자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 맑고 경쾌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들렸다. 내 남편의 비통한 연기를 비웃는 듯한 그 소리에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조각이 산산조각 났다. 그래, 내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내 숨소리가 닿는 이 자리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성호가 내 손을 천천히 놓았다. 조금 전까지 내 손등을 애틋하게 쓰다듬던 온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는 한숨을 쉬며 여자에게 말했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이제 곧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오직 차가운 확신과 욕망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나는 눈꺼풀 아래로 모든 감정을 감췄다. 슬픈 분노, 그리고 지독한 허탈감. 바로 그때 드르륵 하고 병실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성호가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조금 전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슬픔에 잠긴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내 손을 다시 잡았다. 방금 전 그 여자 앞에서 놓아버렸던 바로 그 손을. 그는 내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영아, 내가 여기 있어. 아무 데도 안 가. 그의 뺨에 닿은 내 손등 위로 뜨거운 액체 한 방울이 떨어졌다. 눈물이었다. 그의 완벽한 무대에 막이 올랐다. 그리고 나는 가장 어두운 객석에 앉은 유일한 관객이었다. 이제 이 연극의 끝을 볼 때까지 내 눈은 다시 뜨지 않을 것이다. 성호의 눈물은 뜨거웠다. 그 한 방울이 내 손등을 적시는 동안 나는 지옥의 불길이 살갗을 태우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 이토록 완벽한 영이라니, 이토록 잔인한 위선이라니. 마침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병실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성호의 모습을 보고는 감동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박 이사님, 식사는 하셔야죠. 매일 이렇게 곁을 지키시면 몸이 상하세요. 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래도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을 때 이사님이 쓰러져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는 힘없이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간호사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찰칵 소리는 마치 무대 전환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성호는 내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천천히 힘을 뺐다. 조금 전까지 애틋하게 내 손을 감싸던 온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는 아무렇게나 내 손을 침대 위로 툭 내려놓았다. 그 무심한 동작 하나에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아까 들었던 그 하이힐 소리가 다시 복도에서 들려왔다. 또각또각또각. 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병실 문 앞에서 멈췄다. 끼익 문이 열리고 달콤하면서도 질식할 듯한 향수 냄새가 병실 안을 가득 메웠다. 내가 평소 가장 싫어하던 저렴하고 인공적인 머스크 향이었다. 쇼는 끝났어, 최유라. 이 비서가 조사해 놓은 그녀의 이름. 이제 막 뜨기 시작한 신인 배우. 그녀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병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쉰 목소리 낮춰. 성호가 신경질적으로 속삭였다. 하지만 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마치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을 보듯 흥미롭다는 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훑어보았다. 아, 진짜 숨막혀. 이 병원 냄새. 소독약 냄새랑 늙은이들 냄새가 섞여서 토할 것 같아.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 지겨운 연극 해야 돼? 유라가 코를 찡그리며 투덜거렸다. 이사회만 넘기면 돼. 내가 회장 직무대행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만 조심하면 된다고. 이사회. 그놈의 이사회는 언제 열리는데 나 이 답답한 병실에 2번 다시 오고 싶지 않단 말이야. 나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내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자들의 목소리는 이토록 경쾌하고 가벼웠다. 유라는 들고 있던 명품백을
내 협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지듯 올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약병들이 흔들렸다. 그녀는 보란듯이 내 침대 옆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쳐 발랐다. 근데 오빠, 이 여자 진짜 안 깨어나는 거. 맞아. 그냥 연기하는 거면 어떡해. 의사도 장담 못했어. 뇌파는 안정적인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령 깨어난다 해도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할 거래. 신 박사가 우리 편이니 걱정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신 박사에 대한 배신감으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친구이자 내 건강을 평생 책임져 주겠다던 그가 그들의 편이었다니. 유라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립스틱 뚜껑을 닫았다. 잘 됐네. 그럼 이제 이 집도 저 여자 옷도 보석도 다 내 거 되는 거지? 특히 청담동 그 펜트하우스 나 거기 인테리어 싹 다 바꾸고 싶어. 무슨 회장님 취향이 그렇게 촌스러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머리맡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짙은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내 얼굴 바로 위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조롱하듯 속삭였다. 들려요, 회장님.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거 이제 제가 잘 쓸게요. 당신 남편도, 당신 회사도, 전부 다. 그 순간 나는 내 눈꺼풀을 찢고 일어나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내 손톱이 이불 아래에서 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배어 나올 정도의 고통만이 나를 이 자리에 붙잡아 두고 있었다. 성호가 유라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만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왜 재밌잖아. 이 여자 지금 무슨 생각할까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지 않아? 유라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러다 그녀는 협탁 위에 놓인 얼음물 컵을 집어들었다. 아, 목말라.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아얌 하는 작은 비명과 함께 컵을 기울였다. 차디찬 얼음물이 내 손등 위로 쏟아졌다. 순간적인 충격에 온몸의 근육이 경직됐다. 얼음장 같은 냉기가 살갗을 파고들며 순식간에 온 신경을 마비시켰다. 본능적으로 손을 움찔하고 싶은 욕구가 온몸을 지배했다. 눈을 뜨고 싶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 나는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버텼다. 어머, 미안해라. 손이 미끄러졌네. 유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내가 정말로 의식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악랄한 도발. 너 미쳤어. 성호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날까 두려워하는 공포가 실려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티슈를 뽑아 내 손등의 물기를 닦아냈다. 나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내 몸은 차가운 돌처럼 굳어 있었다. 유라는 그런 나를 잠시 지켜보더니 이내 시시하다는 듯 입술을 삐죽였다. 재미없네. 진짜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차가운 물기가 스며드는 고통 속에서 의식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혔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이 악마들의 속삭임을 나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전부 기억해야만 했다. 최유라가 경멸의 시선을 남기고 병실을 떠난 후 박성호는 한동안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내 손등에 남은 물기를 마저 꼼꼼히 닦아내고 흐트러진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다. 그 손길은 지극히 다정했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섬뜩한 계산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혹시라도 복도를 지나갈지 모를 간호사나 의사를 향한 또 하나의 완벽한 연기였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들였어. 다시는 저런 일 없게 할게. 그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아닌 자신의 계획에 흠집이 날 뻔했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가 막 몸을 돌려 나가려던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예고도 노크도 없는 무례한 등장이었다. 아이고, 내 아들 얼굴이 이게 뭐야?
반쪽이 다 됐네. 우리 아들 성호의 어머니 화자였다. 꽉 조여 맨 한복, 저고리와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눈매. 그녀의 온몸에서는 가난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와 부에 대한 지독한 갈망의 냄새가 풍겨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내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으려는 채 오직 아들의 안위만을 살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호의 목소리에 미세한 짜증이 섞였다. 어떻게 안 와? 며느리가 사경을 헤맨다는데 시어미가 얼굴 한 번 안 비추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겠니? 화자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닌 내가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병실을 채운 고가의 의료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감정사처럼 모든 것에 가치를 매기고 있었다. 그래서 유언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마치 날씨를 묻듯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본론을 꺼냈다.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성호가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머니 제발. 여기서 그런 말씀 마세요. 뭐가 어때서 정신이 있을 때 미리 받아두었어야지. 너 내가 평생 돈 때문에 서러워서 널 이렇게 키운 줄 알아. 저렇게 누워만 있다가 덜컥 죽어버리기라도 하면 이 모든 게 누구 차지가 될 줄 알고 화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내게 한 걸음 다가와 마치 시장 좌판에 생선을 살피듯 나를 내려다보았다. 쯧쯧,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니? 누릴 복이 없는데. 그 경멸 어린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이불 아래에서 주먹을 더욱 세게 쥐었다. 이 모자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한 사람은 위선적인 눈물로 한 사람은 노골적인 탐욕으로 나를 유린하고 있었다. 성호는 어머니를 병실 구석으로 끌고 갔다. CCTV 사각지대였다. 제가 알아서 다 계획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회장 인감도장이랑 원본 서류가 필요해요. 그건 어디 있는데 이선미 비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여자는 절대 자기 손에 쥔 걸 놓지 않아요. 김지영의 그림자 같은 여자니까. 그럼 뺏어야지. 네가 이제 이 집의 주인이고 윤진그룹의 주인이야 뭘 망설여. 화자가 아들의 등을 세게 치며 다그쳤다. 내 아버지가 평생 공장 바닥에서 기름밥 먹고 내가 남의 집 식모살이까지 해가며 널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건 저런 계집애 비서 따위에게 발목 잡히라고 한 게 아니야. 알겠어. 바로 그때였다. 똑똑.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와 함께 이선미 비서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결제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이사님 긴급 결제 건이 있어서. 화자와 성호는 화들짝 놀라며 대화를 멈췄다. 두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어색한 미소를 보며 이 비서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화자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화자는 콧방귀를 뀌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박 이사님, 모친 되시는 분입니다. 인사드려라. 성호의 말에 이 비서는 다시 한번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이 비서는 내게 다가와 내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링거 속도를 확인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나와 마주쳤다. 그 안에는 제가 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결제를 마친 성호가 이 비서를 불러러 세웠다. 아, 그리고 이 비서. 회장님 개인 인감도장이랑 유언장 원본 말이야. 이제 내가 관리하는 게 맞겠지. 혹시 모를 보안 문제도 있고 하니 나한테 가져다 줘. 그의 요구는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조였다. 화자는 팔짱을 낀 채 승리자의 미소로 이 비서를 쏘아보고 있었다. 이 비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건 회장님께서 제게 직접 맡기신 일이라 제 임의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실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성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 비서 지금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건가 잊었나. 회장님이 부재 중인 지금 윤진그룹의 모든 최종 결제권자는 나야.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온화함 따위는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되찾겠다는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약탈자의 서늘한 협박이었다. 이 비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여기서 굴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이선미 비서가 굳건한 태도로 병실을 나선 후 방 안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남았다. 박성호는 창가에 서서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밖을 내다봤고 그의 어머니 화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다. 저 계집애가 제 분수도 모르고 감히 누구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게야 당장 잘라버려. 성호야, 그럴 수 없어요. 그리 없어요. 성호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선미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에요. 이사회 임원들 몇몇은 저보다 이 비서를 더 신뢰해요. 섣불리 건드렸다간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냉정한 현실이었다. 이 비서는 단순히 내 손발이 아니었다. 그녀는 윤진그룹의 역사이자 내 신뢰의 상징이었다. 그 단단한 벽을 정면으로 부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수밖에. 성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유일한 약한 고리. 이 거대한 성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내 동생 김수진. 나는 그 생각에 이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안 돼, 수진이만큼은 내 유일한 피부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동생. 성호는 그날 오후 윤진아트센터로 수진을 찾아갔다. 그곳은 내가 수진을 위해 만들어준 그녀만의 왕국이었다. 예술을 사랑했지만 경영에는 재능이 없던 동생을 위해 그룹 산하의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총괄 디렉터 자리를 맡겼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수진은 그 자리를 배려가 아닌 유배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늘 내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성호는 갤러리 한복판에 서서 전시된 그림을 감상하는 척하며 수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걱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형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처제, 많이 놀랐지 누나 일 때문에?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직은. 언니는? 괜찮을까요? 형부 괜찮아야지. 괜찮고 말고. 성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내가 어떻게든 버텨보려 하는데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야. 그는 교묘하게 동정심을 자극했다. 그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마치 그녀만이 자신의 유일한 아군인 것처럼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족이 뭉쳐야 하는데 이선미 비서는 나를 너무 경계해. 모든 서류를 틀어진 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이러다 회사가 외부 세력에게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 건지. 그의 말에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가족이라는 단어와 외부 세력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선미는 결국 타인이었다. 하지만 형부는 이제 가족이었다. 이 비서님이, 왜요 글쎄. 아마 자기가 회장님을 대신해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과잉 충성심 때문이겠지. 성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충성심이 도를 넘어서 이제는 회장님의 동생인 처제와 남편인 나까지 밀어내고 있잖아. 처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그 한마디가 수진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늘 회사 경영의 중심에서 소외되었던 기억. 중요한 회의에서 의견을 냈다가 수진이는 아직 잘 몰라서 그런다는 언니의 말에 얼굴을 붉혔던 순간들. 그 모든 서러움이 성호의 말 한마디에 되살아났다. 성호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처제. 나는 처제가 이대로 갤러리에만 갇혀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처제는 누구보다 윤진그룹을 사랑하잖아.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뤄낸 아버님의 진정한 후계자는 냉철한 경영인인 누나와 따뜻한 감성을 지닌 처제 두 사람 모두라고 생각해. 그는 처음으로 수진의 가치를, 그녀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다. 언니조차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다. 지금 이 위기를 넘기려면 처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이사들을 설득해서 내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줘야 해.
그래야 내가 이 비서 같은 사람들을 견제하고 우리 가족의 회사를 지킬 수 있어. 제가 어떻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우는 수진의 두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내가 약속할게. 이 위기만 넘기고 나면 처제를 윤진그룹 부회장 자리에 앉힐 거야. 더 이상 저 누구의 동생 누구의 그늘이 아니라 김수진 부회장으로 모두에게 인정받게 해줄게. 누나가 깨어나면 우리가 함께 지켜낸 이 회사를 보고 분명 기뻐할 거야. 부회장, 그 단어가 수진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혀 넣었다. 그것은 평생 꿈꿔왔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그녀의 가장 깊은 욕망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내 귀에는 그들의 대화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 몸의 일부가 내 심장의 한 조각이 차갑게 떨어져 나가는 듯한 예감을. 수지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언니와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과 그늘 속에 살아야 했던 서러운 시간이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평생을 짓눌러온 열등감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핏줄의 정을 이겼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하면 되나요? 형부 그 순간 나는 이 기나긴 연극에 가장 잔인한 막이 올랐음을 깨달았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내 동생 수진마저 성호의 편에 섰다는 것을 직감한 그날 이후 병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그들이 내뱉는 모든 소리를 형벌처럼 견뎌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끔찍한 손님들이 함께 찾아왔다. 끼익 문이 열리고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소독약 냄새가 밴 병실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다. 한 명은 성호의 어머니 화자, 다른 한 명은 그의 여자 최유라였다. 그들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들어섰다.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린 웨딩드레스숍 오늘 예약하고 오는 길이에요. 거기 신상 드레스가 어찌나 예쁜지 유라가 화자의 팔짱을 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성호 장가 다시 가는데 아무거나 입힐 수는 없지. 최고급으로 해야 한다, 최고급으로. 그들은 내 침대를 사이에 두고 양옆에 섰다. 마치 내 시신을 앞에 두고 유산을 나누는 약탈자들처럼. 화자는 혀를 차며 내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이 모양이네. 쯧쯧 사람은 역시 분수를 알아야 해. 제 복도 아닌 걸 억지로 품고 있으니 몸이 그걸 못 견디고 뻗어버리잖아. 유라는 들고 온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눈부시게 화려한 웨딩드레스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보란듯이 화면을 내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 회장님은 이런 거 입어본 적 없으시죠? 어머, 죄송해요. 워커홀릭으로 사시느라 이런 소소한 행복은 모르셨겠구나. 그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화자에게 설명했다. 어머님, 이건 프랑스에서 직접 수입한 레이스로 만든 거래요. 이건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이 수천 개 박혔고요. 전 이게 마음에 드는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곱구나. 그걸로 해라. 그리고 청담동 집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그 집구석은 벽지부터 가구까지 죄다 숨막히는 것들 뿐이야. 네가 들어오면 싹 다 화사하게 뜯어 고쳐야 한다. 정말요, 저 그래도 돼요? 되고 말고 이제 네가 그 집의 안주인인데 나는 눈꺼풀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들은 내 집, 내 회사, 내 남편을 넘어 이제 내 인생 자체를 지우고 그 위에 자신들의 그림을 그리려 하고 있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질식할 것 같았다.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결혼식 하객 명단부터 신혼여행지 심지어는 나중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거론했다. 마치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바로 그때였다. 화자의 시선이 내 왼손에 머물렀다. 결혼 반지. 성호가 나에게 청혼하며 끼워준 10캐럿짜리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저 반지는 아깝구나.
화자가 탐욕스러운 눈으로 반지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게 다가와 차갑고 거친 손으로 내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어차피 죽으면 다 소용없는 물건. 흐륵하고 같이 썩힐 수는 없지. 그녀는 내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려 했다. 하지만 스스로 부기가차에 빠지지 않은 내 손가락에서 반지는 쉽게 빠지지 않았다. 어머, 왜 이렇게 안 빠져? 화자가 인상을 쓰며 반지를 비틀고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손가락 관절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유라가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님, 제가 비누라도 가져올까요? 됐다. 화자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더욱 세게 반지를 잡아당겼다. 살이 쓸리고 뼈가 비명을 지르는 끔찍한 감각. 나는 이불 아래에서 다른 쪽 손으로 침대 시트를 찢어질 듯 붙잡았다. 제발 제발 멈춰. 내 안의 모든 것이 비명을 질렀지만 내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여기서 반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시체의 살점을 탐하는 하이에나였다. 화자가 마지막 힘을 주어 반지를 잡아 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벌컥 병실 문이 열렸다.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겨울 바다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 이선미 비서였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마실 유기농 주스가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화자가 내 손가락을 붙잡고 있는 그 끔찍한 장면에 고정되었다. 쟁반을 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자와 유라는 화들짝 놀라며 내 손에서 손을 뗐다. 아니, 이건 그냥 회장님 손이 부은 것 같아서 마사지를 좀 해주려던 참이었어. 화자가 허둥지둥 변명했다. 하지만 이 비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쟁반을 협탁 위에 내려놓았다. 달칵 하는 작은 소리가 병실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다. 이 비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나는 그녀의 등 뒤에서 타오르는 거대한 분노의 불길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화자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제게서 손을 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비서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화자가 다시 내 손가락으로 뻗으려던 그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이 비서의 눈은 더 이상 충성스러운 비서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주인을 지키려는 암사자의 눈이었다. 그 눈은 푸른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선미 비서와의 팽팽한 대치 이후 박성호는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선미라는 철옹성은 김지영의 신뢰와 윤진그룹의 역사를 방패 삼아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인감도장과 유언장 원본을 빼앗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원본을 무력화시킬 새로운 진실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그날 밤 성호는 회장실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얼마 전까지 내 온기와 향기가 배어있던 그 공간은 이제 그의 차가운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비서에게 보란 듯이 내 서재의 모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과거의 흔적 내가 남긴 아주 작은 틈. 마침내 그는 오래된 자선재단 기부 약정서 파일철에서 그것을 찾아냈다. 몇 년 전 재단 설립을 위해 내가 직접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두었던 그러나 아직 세부 내용이 기입되지 않은 백지 위임장이었다. 법적 효력을 위해 이름 서명, 그리고 엄지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완벽한 재료였다. 그의 입가에 뱀 같은 미소가 번졌다. 김지영, 당신이 남긴 건 결국 이런 것뿐이야. 나를 위한 발판. 그는 곧장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돌아가 밤새워 새로운 문서를 조작했다. 최신 스캐너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는 백지 위임장의 윗부분을 깔끔하게 지워내고 그 자리에 섬뜩한 내용의 새로운 유언장을 타이핑해 넣었다. 본인 김지영은 본인의 온전한 의지로 남편 박성호에게 윤진그룹의 모든 경영권 및 보유 주식 전량을 상속한다. 본인의 사후 이 결정은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그는 위조된 문서를 최고급 용지에 출력했다. 감쪽 같았다.
내 서명과 지장이 찍힌 그 문서는 이제 나의 마지막 의지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성호는 비상경영회의라는 명목으로 이사 몇 명과 법무팀을 소집했다. 회의는 공식적인 대회의실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17층의 작은 전략회의실에서 비밀리에 열렸다. 참석자는 모두 성호가 이미 자신의 편으로 포섭해둔 인물들이었다. 단 한 사람 법무팀의 이경수 과장을 제외하고 이 과장은 과거 윤진그룹에 입사하기 전 개인적인 실수로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남몰래 도와주었던 인연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강직했고 나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부채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다. 성호는 회의 테이블에 위조된 유언장 사본을 한 부씩 돌렸다. 여기 회장님의 마지막 뜻이 담긴 문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을 잃으시기 직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제게 직접 전달하신 겁니다. 이 사진들은 문서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성우에게서 달콤한 약속을 받은 그들은 진위 여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 과장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사님, 이상합니다.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이 과장 성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문서의 양식이나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장의 톤이 평소 회장님의 스타일과 너무 다릅니다.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다. 같은 강압적인 표현은 회장님께서 결코 사용하지 않으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과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원본 대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공식 유언장은 이선미 비서님이 보관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성호의 눈빛이 이 과장을 향해 뱀처럼 번들거렸다. 이 과장, 지금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거역하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절차상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이라.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그깟 원칙이 중요합니까? 나는 내 아내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를 지키려는 것뿐이요. 성호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다른 이사들도 이 과장을 압박하며 거들었다. 이 과장님, 너무 딱딱하게 구시는 거 아니오. 지금은 박 이사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이 과장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성호는 이 과장을 따로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자상한 형부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보안 서류철 하나를 꺼내 이 과장의 앞에 던졌다. 서류철 안에는 이 과장의 딸이 몇 년 전 희귀병으로 투병했을 당시의 병원 기록과 해외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받았던 모든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비용 전액을 윤진그룹의 비공식 복지기금, 즉 내 개인 자산에서 지원했다는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따님이 지금은 아주 건강하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수술받은 덕분에요. 성호가 차갑게 말했다. 이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이걸, 이 과장. 나는 당신의 강직함을 존경해. 하지만 때로는 그 강직함이 당신의 가족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과장의 어깨를 눌렀다. 그 힘은 위로가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들춰낼 생각은 없어. 다만 당신이 계속해서 내 앞길을 막는다면 이 서류가 공금 횡령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공개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당신 딸은 횡령범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할 텐데 괜찮겠어.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내가 베푼 선의가 이제는 내 사람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이 과장의 어깨가 절망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는 충성과 의리,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독한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강직했던 눈빛이 힘없이 흔들렸다. 성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등을 두드렸다.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이 과장님. 이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자신의 패배와 굴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 편에 서 있던 또 하나의 단단한 방패가 그렇게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박성호가 구축한 배신의 왕국은 겉보기에는 견고했지만 그 기반은 각기 다른 탐욕을 품은 모래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래알들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서로를 긁어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김수진은 성호의 부탁으로 최유라를 만났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외부의 시선이 완벽히 차단된 밀실이었다. 수진은 자신이 곧 윤진그룹의 부회장이 될 것이라는 성호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최유라를 동업자이자 미래의 손아래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라 씨 이사들 몇 명은 거의 넘어왔어요. 다음 주 주주총회 전까지는 확실히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은 애써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자신이 이미 경영인이 된 것처럼. 하지만 최유라는 그녀의 보고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새로 받은 네일 아트를 살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아, 그래요? 수고했네요. 그 무심하고 오만한 태도에 수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형부가 회장 직무대행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이사회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요. 유라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조소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아가씨. 유라가 수진을 부르는 호칭이었다.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어린애를 대하는 듯한 말투. 그런 머리 아픈 얘기는 성호 오빠랑 해요. 난 그냥 결과만 받으면 되니까. 안 그래요. 어차피 이 모든 건 날 위해 오빠가 준비한 이벤트 같은 거잖아. 수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이벤트 언니가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집안이 통째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이 고작 이벤트란 말인가? 말 조심해요, 유라씨.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라니 누가 장난이래. 유라는 깔깔 웃었다. 난 아주 진심인데. 성호 오빠도 윤진그룹도 청담동 그 집도 전부 다 진심으로 갖고 싶다고요? 아가씨 언니가 누리던 모든 것 이젠 내 차례잖아요. 유라는 젓가락으로 샐러드를 깨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아가씨는 그냥 성호 오빠가 시키는 대로만 잘해요. 그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어, 부회장. 그 자리 이름뿐인 거 알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름뿐인 자리, 콩고물 박성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약속이 저 여자의 입에서는 한낱 쓰레기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평생 언니의 그늘 아래서 느꼈던 서름과 이제 막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작은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너... 수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왜 뭐 틀린 말 했어 유라는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비웃었다. 착각하지 마요 아가씨. 성호 오빠가 당신한테 부회장 자리니 뭐니 약속한 건 그냥 당신을 이용하기 편하게 하려는 미끼일 뿐이야. 이 판이 끝나면 이 집의 안주인은 나 최유라고 당신은 그냥 죽은 여자의 동생일 뿐이라고. 알겠어, 죽은 여자의 동생. 그 잔인한 말이 수진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붉고 시뻘건 포기김치 한 접시였다. 찰싹 세상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둔탁하고 질척한 소리가 밀실을 울렸다. 수진이 집어든 포기김치가 최유라의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을 정확하게 강타했다. 하얀 명품 블라우스 위로 붉은 김치 국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고춧가루와 마늘 조각이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에 흉측하게 달라붙었다. 방 안에는 역한 젓갈 냄새와 매운 향이 진동했다. 최유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커지고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뺨에 붙은 배추잎을 떼어냈다. 꺄! 돌고래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네가 감히 이 미친년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유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다. 수진도 지지 않고 그녀를 밀쳐냈다. 순식간에 우아했던 한정식집의 밀실은 두 여자의 비명과 욕설그릇 깨지는 소리가 뒤엉킨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최유라는 분에 못 이겨 고래고래 소리쳤다. 너 오늘 죽었어. 박성호한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할 거야. 넌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주겠어. 감히 미래의 윤진그룹 안주인이 될 내 얼굴에 김치를 던져. 그녀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배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김수진과 최유라의 추악한 싸움은 박성호의 귀에 즉각 보고되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은 최유라의 오만함이 아닌 김수진의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이제 막 굳건해지기 시작한 배신의 동맹에 균열을 일으킨 돌발 행동. 그는 수진을 따로 불러내 혹독하게 질책했고, 겁에 질린 수진은 다시 한번 그의 꼭두각시가 되는 길을 택했다. 성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들을 안고 가는 것은 위험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이 사회를 장악하고 김지영이라는 존재를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지워버려야 했다. 그들의 움직임이 조급해질수록 이선미 비서의 움직임은 더욱 은밀하고 치밀해졌다. 그녀는 병실을 지키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성호와 유라의 뒤를 쫓았다. 김치 따귀 사건은 그녀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두 여자가 왜 만났으며 그 만남이 왜 파국으로 치달았는가. 그 균열의 틈새에는 분명 결정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을 터였다. 이 비서는 최유라의 최근 동선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유라가 강남의 최고급 웨딩 컨설팅 업체를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심장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설마 사람이 이토록 악랄할 수 있을까? 이 비서는 컨설팅 업체에 근무하는 내부 정보원을 통해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날 밤 이 비서는 평소처럼 병실에 들렀다. 간호사에게 인사를 하고 내 상태를 체크하는 척했다. 그리고 그녀는 병실 안과 잠시 점검 모드로 전환되는 5분의 시간을 이용해 병실 구석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눌렀다. 병실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열리며 안쪽에 숨겨진 비밀 통로가 나타났다. 그곳은 병원 지하에 위치한 VIP 전용 비밀 회복실이었다. 완벽한 방음시설과 최첨단 의료 장비, 그리고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곳. 나는 이곳에서 의식이 없는 연기를 하는 시간 외에는 매일같이 피나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내가 휠체어에 앉아 마른 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을 때 이 비서가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내게 건넸다. 화면에는 문서 파일 하나가 열려 있었다. 그랜드 서울, 호텔, 루비홀, 웨딩 예약 확정서 예약자 최진우 가명 행사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패키지 부비아 EP, 프리미엄 풀, 패키지 수입 생화 장식, 연예인 사회자 12중주 클래식 연주 포함, 신랑 박성호 신부 최유라. 내 손가락 끝에서부터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화면을 넘기자 최유라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도찰 사진들과 성호가 예식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 파일이 나타났다. 내 아내가, 법적인 아내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병실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른 여자와 버젓이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나 탐욕을 넘어선 문제였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자 내 삶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그는 내가 깨어날 가능성을 0.1%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아니,
설령 내가 기적적으로 눈을 뜬다 해도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내 무덤 위에서 축제를 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나는 태블릿을 든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방 안에는 오직 내 거친 숨소리와 이 비서의 침묵만이 맴돌았다. 이 비서는 차마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슬픔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연민은 사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들이 내 무덤 위에서 축제를 열고 싶어 하는군요. 내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렇다면 기꺼이 무대를 마련해줘야지. 나는 휠체어 팔걸이를 꽉 붙잡고 재활치료로 겨우 힘이 붙기 시작한 다리로 천천히 일어섰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내 의지는 강철처럼 굳건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반짝이는 불빛들 아래에서 나를 지우려는 자들의 탐욕이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준비해요, 이 비서. 나는 이 비서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에는 예의시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에 막을 내릴 시간이야. 나는 창밖으로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거대한 유리성을 올려다보았다. 로비에서는 이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의기양양한 박성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이미 왕자를 차지한 승리자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이 비서가 내게 작은 무정의를 건넸다. 반대편에서는 회의장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는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법무팀의 이경수 과장은 성호의 협박에 굴복하는 척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편이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그는 지금 회의장 안에서 박성호의 위조된 유언장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 비서가 나직하게 말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수십 일간의 굴욕 배신감, 그리고 차갑게 타오르던 분노, 그 모든 감정을 하나의 칼날로 벼려냈다. 지금부터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심판자였다. 나는 휠체어 바퀴를 내 손으로 직접 굴렸다. 차문이 열리고 차가운 주차장 공기가 나를 감쌌다. 가자. 나는 이 비서를 돌아보며 나직이 말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우리는 이사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잠시 2층 회의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박성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본인은 고인이 되신 김지영 회장님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어 윤진그룹의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낼 막중한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복도를 울리는 순간 나는 이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였다. 이 비서는 휠체어를 밀고 회의실 문 앞까지 조용히 다가갔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 왕국을 훔친 도둑과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숨을 골랐다. 이제 곧 이 거짓된 연극에 막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막이 오를 것이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그러나 통쾌한 복수의 막이.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여왕이 자신의 성으로 귀환하고 있었다. 42층 회의실 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을 따라 윤진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박성호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조용히 울렸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윤진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내이자 여러분의 회장님이신 김지영 회장님께서는 불의의 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픔을 억누르는 듯 눈을 감았다 떴다. 몇몇 이사들이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회사를 걱정하셨습니다. 의식을 잃으시기 직전 제게 이 문서를 건네주시며 만약에 사태가 올 경우 당신의 뜻을 이어 회사를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성호는 품 안에서 위조된 유언장을 꺼내 들었다. 마치 성물을 다루듯 그는 문서를 천천히 펼쳐 보였다. 법무팀의 이경수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그 내용을 띄웠다. 남편 박성호에게 모든 경영권과 주식을 상속한다는 붉고 선명한 글씨가 모두의 눈에 박혔다. 이에 본인은 성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과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고인이 되신 김지영 회장님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어 윤진그룹의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낼 막중한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며 회의실을 채우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위잉. 갑자기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꺼졌다 켜지며 유언장 화면 대신 칠흑 같은 어둠이 나타났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성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이게 무슨... 그때 스크린 속 어둠을 뚫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자기야, 이 여자 진짜 안 깨어나는 거. 맞아. 그냥 연기하는 거면 어떡해. 최유라의 목소리였다. 의사도 장담 못했어. 설령 깨어난다 해도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할 거래. 박성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회의실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얼음장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박성호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성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김수진을 회유하던 대화, 어머니 화자와 인감도장을 빼돌리려 모의하던 음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진에게 부회장 자리는 최유라의 가족에게 줄 미끼였다고 실토하던 녹음 파일까지. 모든 배신과 음모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이건 조작이야 음모라고 누가 감히 나를 성호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보안팀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저것 거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벌컥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이선미 비서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내가 있었다. 나는 마스크도 모자도 쓰지 않았다. 수척했지만 그 눈빛만은 회의실의 모든 조명을 합친 것보다 더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흡!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회의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경악과 불신으로 가득 찬 침묵에 휩싸였다. 박성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입이 벌어졌고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다. 그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 비서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테이블 상석 성호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로 향했다. 휠체어 바퀴가 카페비를 구르는 소리만이 회의실을 섬뜩하게 울렸다. 나는 성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마이크를 잡았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의 고막을 찢을 듯이 선명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끝나자 이경수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모든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방금 박성호 이사가 제시한 유언장은 회장님의 과거 서명을 오려 붙여 만든 위조 문서임이 필적 감정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 말이 확인 사살이었다. 박성호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는 나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혔다. 그는 발버둥치며 나를 향해 악을 썼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천만에 아직 안 끝났어. 결혼식은 예정대로 열릴 거야. 내가 너한테서 모든 걸 빼앗고 말 거라고. 내가 이기는 거라고.
그의 처절하고 광기 어린 외침이 회의실을 울렸다. 나는 그를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끝났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박성호 이사를 윤진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즉시 파면합니다. 그랜드 서울 호텔 17층 루비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거짓말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천 송이의 백합과 장미가 홀을 가득 메웠고 10중주 오케스트라가 감미로운 클래식을 연주했다. 하객들 사이에는 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이 섞여 분주하게 움직였다. 신부 대기실의 거울 앞에서 최유라는 생애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순백의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감쌌고 목에는 박성호가 선물한 수십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곧 윤진그룹의 안주인이 될 터였다. 어머, 신부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여신이 따로 없네요. 헬퍼들의 찬사가 쏟아졌지만 유라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자신의 영악함에 취해 있었다. 같은 시간 홀 입구에서 박성호는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참패는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결혼식만 예정대로 강행한다면 김지영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자신과 최유라의 관계를 기정사실화하고 여론을 흔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이성을 이르는 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오늘 진짜 멋지십니다. 박 대표님. 이제 정말 윤진의 주인이 되시는군요. 한 하객이 아첨하며 다가왔지만 성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마침내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홀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버진로드를 비추는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 남았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 아래 최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객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고 단상 앞에서 기다리던 성호의 손을 잡았다. 주례사가 사랑의 맹세를 읊기 시작했다. 신랑 박성호 군과 신부 최유라 양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치직홀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소음이 터져 나왔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멎고 조명이 몇 차례 깜빡이더니 암전되었다. 하객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렸다. 뭐야, 정전인가? 그때 단상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것은 신랑 신부의 로맨틱한 영상이 아니었다. 저 반지는 아깝구나. 어차피 죽으면 다 소용없는 물건. 화자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화면에는 병실 CCTV 영상이 나타났다. 화자가 내 손가락에서 반지를 억지로 빼내려 안간힘을 쓰는 추악하고 끔찍한 그 장면이었다. 어머님,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게 뭐야? 하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박성호가 이경수 과장을 협박하던 집무실의 몰래카메라? 영상 최유라가 내 병실에서 얼음물을 쏟아붓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수진의 휴대폰에 녹음되었던 박성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부회장 그 자리는 원래부터 최유라 동생 주기로 약속한 자리야. 넌 그냥 다리만 놔주면 돼. 모든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당장 저 영상 끄으라고. 성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루비홀의 정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끼익.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이 열린 곳으로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눈부신 불빛의 한가운데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이선미 비서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서 있었다. 홀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침묵.
최유라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채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이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나는 이 비서가 건네준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그 어떤 음악보다도 선명하게 홀 전체를 지배했다. 박성호 씨, 그리고 최유라 씨. 당신들의 기쁜 날에 제가 빠질 수는 없겠죠. 하객석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터져나갔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이 결혼식은 무효입니다. 나는 단상 위에 두 사람을 똑바로 응시하며 선언했다. 저 김지영은 아직 살아있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박성호 씨의 유일한 아내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는 간통이자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거짓말. 저 여자는 가짜야. 누가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최유라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이 눈물과 분노로 얼룩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화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이성을 잃고 핏발이 서 있었다. 그녀는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죽어. 너 같은 건 죽어버려야 해. 화자는 악귀 같은 형상으로 내 휠체어에 달려들어 내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게 닿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과 경찰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굴며 발버둥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것이 신호였다. 경찰들이 단상 위로 올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성호 씨, 최유라 씨, 화자 씨. 사문서 위조 횡령, 공모,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당신들을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순백의 턱시도를 입은 신랑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의 비명 기자들의 고함, 그리고 끌려나가면서도 저주를 퍼붓는 세 사람의 목소리가 뒤엉켰다. 나는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에 홀로 앉아 있었다. 짓밟힌 꽃잎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진 버진로드. 화려한 지옥으로 변해버린 웨딩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뺨을 타고 아주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길고 길었던 연극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피로 얼룩진 결혼식이 끝난 후 세상은 한동안 윤진그룹 스캔들로 들끓었다. 재벌가의 추악한 이면, 혼수 상태 아내를 상대로 벌인 남편의 배신극은 연일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냉정했다. 박성호는 주동자로서 사문서 위조 횡령 살인미수 교사 등 여러 혐의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유라와 화자 역시 공범으로 법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그렇게 그들은 한때 욕망했던 모든 것을 이르른 채 대중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그리고 철저히 잊혀갔다. 폭풍이 지나간 후 나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비밀 회복실에 숨지 않았다. 햇살이 드는 일반 특실 창가에 앉아 나는 처음으로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은 거대한 폐허처럼 텅 비어 있었다.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고 그 자리에는 깊은 허무함이 남았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처절하게 싸웠던 걸까? 며칠 후 이선미비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찾아왔다. 회장님,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성호 씨의 상속권과 경영권은 모두 박탈되었고 이혼 서류도 처리되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가방 안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그리고 이건 1년 전 이맘때쯤 회장님께서 제게 남겨두셨던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건네받은 노트. 그것은 위암 진단을 받기 직전 인생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며 썼던 나의 일기였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서툰 내 송글씨가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회사와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내 이름 하나로 살아가고 싶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아침에는 흙을 만지고
저녁에는 별을 보고 싶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박성우에 대한 복수는 단순히 회사를 되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이름 석자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를 불러 내 모든 뜻을 전했다. 윤진그룹의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넘겼다. 내가 가진 주식 대부분은 청년창업지원기금과 의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회장 명단에 남지 않았다. 그 상실감이 이상하게도 날아갈 듯한 자유로움으로 다가왔다. 동생 수진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고 그 대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언니, 미안해.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어서 수진아. 너는 너의 죄책감을, 나는 나의 상처를 각자 안고 살아가야겠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함께 살아남은 자들의 서글픈 연대감이었다. 몇 달 후,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을 떠났다.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 나는 일기장에 적었던 그대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했다. 사람들은 나를 윤진그룹의 김지영 회장이 아닌 그저 서울에서 온 지영 씨로 불러주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박성우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나는 그 편지를 뜯지 않고 벽난로의 불 속에 그대로 던져 넣었다. 그의 변명도 후회도 내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 그날 저녁 나는 해변을 따라 맨발로 걸었다. 차가운 파도가 발등을 간지렸고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사랑은 사라졌다. 그 사람도 그 시간도 그 마음도.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폐허 위에서 조용히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병실에서 감았던 그 절망의 눈 감음이 아니었다. 이제는 평화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느끼기 위한 고요한 눈 감음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도 결국은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나는 미소 지었다. 회장도 아내도 아닌 그 누구의 무엇도 아닌 그저 바람이 시작되는 이곳에 서 있는 자유로운 한 사람, 김지영으로